이강민의 잡지사 6월호 6번째 페이지. 신지의 영화음악에서 꾹꾹 억누른 수다 본능을 잡지사에 와서 풀고 계신 분이죠. 신지혜 특별 에디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문자로 이런 문자들이 많이 옵니다. 되게 신디가 라디오 진행할 때랑 너무 다른 모습이다. 네. 이렇게 말이 많은 분이었냐. 네, 저희 신영음 청취자분들도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강민의 잡지사 재밌게 봤다. 아율리백에서 정말 깜짝 놀랐다. 아하, 아율리백 네, 전설의 짤로 남고 있고요. 네, 해주고 계신데 정말 여기 오니까 너무 좋으네요. 마음껏 얘기를 할 수 있어서.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여기서 하시는 것도 다 억누른 겁니다. 그렇죠. 실제로는 이 이상이라는 거. 큰일 났네. 이미지 관리가 이거 참. 감사드리고요. 네. 영화 거장 제대로 알기 3부작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구독자분들께서도 마지막 영화 감독이 누굴까 좀 나름의 추측을 해주셨는데 알프레드 히치콕, 클린트 이스트우드 이런 또 팀 버튼 얘기도 나왔던 것 같고요. 그렇죠. 이런 추측들이 있었지만 1편부터 꼼꼼히 들으신 분들이라면 이미 우리 신지혜 에디터가 시원하게 앞서서 스포를 해줬기 때문에 그냥 스포도 아니고 말씀드렸죠. 예, 그냥 대놓고 그냥 뿌려버렸어요. 예상을 하셨을 겁니다. 오늘의 주인공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한 자리 그래도 고민이 좀 되셨을 것 같은데. 많이 고민했죠. 지금 얘기해 주신 히치콕이라든지 팀버튼이라든지 외에 정말 많은 감독들이 있어서 진짜 그 누구 하나 어떤 분을 소개를 해드려야 될까 고민이 많았는데 제가 크리스토퍼 놀란은 꼭 소개를 해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놀란 감독을 좋아하는 것도 있고 이 감독의 영화는 지금 21세기 우리가 보아야 할 영화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 시대의 어떤 시대상도 다 담고 영화적인 완성도나 텍스트나 이런 것들이 다 훌륭하긴 한데 크리스토퍼 놀란은 이제 조금 있다가 얘기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그 어떤 양자 역학에 기반한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도 양자 역학 잘 모르고 그냥 여러분들 아시는 정도의 그 상식 정도인데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꼭 그게 기반은 아니지만 이 놀란의 영화의 텍스트를 들여다보면 양자 역학부터 시작해서 고전 영화의 대단한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의외로 빅토리아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거기서 굉장히 많은 모티브를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이 사람의 컨텐츠는 그래서 굉장하다. 그리고 그 컨텐츠를 가지고 자기의 이야기를 뿌려주는데 이게 재미도 있단 말이죠. 근데 어렵고 누군가는 어렵다고도 해요. 어렵고 무거워요. 사실 막 이렇게 깔깔거리면서 볼 수 있는 영화는 절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확 잡아서 흔들어 버린다. 매혹시킨다. 저는 이 매혹이라는 단어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논란을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매혹시키는 힘의 원천은 무엇인지 오늘 논란을 만나보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빠르게 거장의 필모그래피를 한번 훑어보죠.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대표작. 먼저 2001년 메멘토부터 나오고 메멘토. 있네요. 이 작품부터 모든 분들이 크리스토퍼 놀란이 누구야? 막 이렇게 열광할 정도로 대단했죠. 우리 기억에 관한 완전한 왜곡이랄까요? 기억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몸에 그림을 그려가면서. 다음 작품. 배트맨 비긴스. 배트맨은 사실 아시는 분은 다 아시는 것처럼 커믹이 원작이잖아요. 그렇죠. DC와 마블로 이렇게 양분되는 그 대단한 커믹스들이 있었고 그중에 대표적인 캐릭터가 바로 배트맨이었는데 이전에도 사실 배트맨 시리즈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많은 감독들이 또 이 영화를 만들었지만 이 논란의 배트맨은 비긴스, 다크나이트 라이즈로 이어지면서 그야말로 명실상부 이전의 배트맨과는 다른 배트맨을 창조해내버렸죠. 아마 다음 작품이 다크나이트일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어지네요. 작품. 인셉션. 이거 영화의 마지막 장면 팽이가 막 돌다가 그냥 딱 스탑되잖아요. 저 팽이가 과연 넘어질 것이냐 서 있을 것이냐. 그래요? 네. 제가 끝을 못 봐가지고. 이 끝을 못 보신 분들도 아마 그 장면은 워낙 유명해서 아실 정도인데 그게 팽이가 넘어지고 서 있는 게 바로 누군가의 꿈인지 아닌지 현실인지 이걸 가늠하는 거였거든요. 결국 오픈 결말 요거를 전문적인 용어로 클리프행어라고 하거든요. 어떤 결정을 내리지 않고 열어주는 그런 영화의 대표적인 작품이죠. 다음 작품 볼까요? 이제 3부작의 마지막 나왔습니다. 다크나이트 라이즈 나왔고요. 그리고 인터스텔라. 그치. 저희 신지의 영화음악 들으시는 분들은 인터스텔라를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인터스텔라 얘기 많이 해주시고 가끔 사운드트랙 중에서 하나 듣자고 하시는데 사실 이따 음악 얘기도 좀 해드릴 텐데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들이 음악이 사실은 어려워요.
저도 웬만하면 흘러나오고 있는 음악도. 네, 웬만하면 제가 음악이 어렵다는 얘기를 잘 안 하거든요. 음악은 들으면 되는 것이라고 그렇죠. 하는데 네. 왜냐하면 이게 음향과 음악 그리고 어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컨텐츠를 배경으로 논라는 영화를 만든다고 했는데 네. 음악도 그렇거든요. 그림 혹은 소설 이런 것들이 다 베이스가 돼서 거기서 끄집어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고차원적이다. 네. 다음 작품 볼까요? 덩케르크. 지난번에 우리 왜 라이언 일병 구하기 얘기하면서 네. 노르망디 상륙작전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전쟁 영화 중에서 덩케르크를 굉장히 잘 만든 영화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독특하죠. 네. 분위기 자체가 우리가 보는 일반적인 전쟁 영화랑 다른데 이것도 놀랍게도 음악을 먼저 구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음악을 바탕으로 해서 건축처럼 이렇게 지어올린 영화의 대표적인 작품이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에 개봉했던 작품. 테넷. 테넷. 이거 보셨습니까? 이게 되게 호불호 갈리고 이걸 통해서 쉽게 말하면 인버전이라는 건데요. 이따가 영화를 소개해드리면서 조금씩 얘기를 할 테지만 이 사람은 아까 처음에 보신 메멘토부터 기억의 어떤 그 혼란 그리고 시간. 인셉션에서 공간을 휘저어버리고 그렇죠. 접어버리잖아요. 네. 테넷은 그걸 뛰어넘어서 인버전이에요. 인버전을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 사는 세상은 엔트로피가 증가하잖아요. 엔트로피가 감소하진 않거든요. 항상 증가하기 때문에 그 혼란도가 가중이 돼요. 근데 이걸 거꾸로 끌어 나가면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그런 걸 볼 수 있을 거죠. 이게 인버전이에요. 근데 사실 이게 이런 물리학이나 양자역학에서는 확률적으로 제로는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너무나 쉽게 존재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이제 정말 메멘토에서 인셉션을 거쳐서 그리고 테넷까지 가버리니까 인터스텔라를 거쳐서 가버리니까 이거는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하죠. 한계가 무엇인가? 저는 지금 들어도 모르겠네요. 너무 어려운데 굉장히 재밌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런 엄청난 작품들을 탄생시킨 크리스토퍼 놀란이 거장이 되기까지 어떤 성장 과정을 거쳤는지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만난 제임스 카메론은 캐나다 국적의 감독이었는데 네, 캐나다에서 태어났죠. 그렇죠. 네. 이제 미국으로 이주를 했었고 놀란은 영국인 아닌가요? 놀란은 이중 국적자라고 해요. 영국과 미국 이중 국적자인데 부모님은 중에 아버지는 영국인, 어머니는 미국인이고 그리고 이 크리스토퍼 놀란 얘기할 때 항상 그 동생 조나선 놀란을 같이 얘기하는데 이 친구들이 굉장히 흥미롭게도 형은 영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조나선은 미국에서 대학을 마쳤어요. 그리고 미국과 영국을 오가면서 이 형제들이 또 굉장한 그 시나리오도 같이 쓰고 아이디어도 공유하면서 대단한 영화들을 좀 전에 보신 것처럼 내놓고 있죠. 네. 어떻게 영화 감독 커리어를 시작했을까요? 우리가 보면 지난번에 그 어릴 때 보았던 영화에서 나의 꿈은 저거 스필버그 감독님. 그렇죠, 네, 그렇죠. 카메론도 약간 그런 편인데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그 선배들의 영화를 보고 난 영화 감독이 돼야겠다라는 꿈을 가진 거예요. 이 크리스토퍼 놀란도 스탠리 큐브릭, 스티븐 스필버그 영화를 보면서 꿈을 키웠다고 하고 8살 때 슈퍼 8mm 카메라로 이미 영화를 찍으면서 지금 우리 만난 3명의 거장이 다 어렸을 때부터. 그러네. 네, 그러니까 그 어렸을 때부터 이 영상이라는 거에 그리고 자기가 지어서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짓는다는 게 꾸며낸다는 것도 있지만 밥을 짓는다, 시를 짓는다 이런 어떤 예술적인 걸 만들어낸다는 예술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음에 대한 생각이 어릴 때부터 있었던 거죠. 그 뭐라 그럴까 천재들은 진짜 좀 뭐가 남다른 그런 게 있는 진짜.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히치콕 얘기도 해주셨지만 알프레드 히치콕이라든지 스탠리 큐브릭, 리들리 스콧, 니콜라스 레그, 그다음에 테렌스 멜릭 이런 사람들의 영화에서 굉장히 많은 감동을 받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놀란도 블레이드 러너라든지 에일리언을 보면서 리들리 스콧의 영화를 보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게 저거야 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러니까 역시 거장들은 뭔가 통하는 게 있나 봐요. 영화 감독의 꿈을 꾸게 해준 대표적인 작품이 블레이드 러너와 에일리언이었다. 근데 놀란 감독이 이름값에 비해서 좀 사적으로는 알려진 게 많이 없다고 들었어요. 네. 이게 스스로 잘 드러내지 않아요.
성격이? 네,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막 드러내는 사람은 아닌 것 같고 사적인 건 사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고 자신은 영화로 자신의 이야기를 건네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제가 요거를 살짝 읽어드리면 이 사람이 정말 재밌겠다 싶은데요. 네. 그럼요. 오늘 논란은 정말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자서전인가요? 자서전은 아니고 네. 여기 보면 톰 션이라는 분이 크리스토퍼 놀란이라는 이 책을 쓰셨는데 이거는 자서전은 아니고요. 크리스토퍼 놀란의 그 작품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이게 테넷이 나오기 전이어서 테넷까지는 위해 없어요. 이 책을 지금 독파하고 오셨습니다. 예, 죄송하지만 끝에 요만큼 못 읽었고요. 예전에 이 책을 한 반쯤 읽다가 못 읽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훑어봤습니다. 어떤 부분? 네, 여기 읽어드릴게요. 여기 논란의 개인적인 정보는 말씀드린 것을 알려진 바가 없는데 딱 요렇게 그래서 그의 프로필을 쓰는 작가들은 똑같은 사실 대여섯 개를 반복적으로 사용해왔다. 하고 여기가 있어요. 그는 이중 국적자로 런던과 시카고에서 자랐다. 영국인 아버지는 광고계에서 일했고 미국인 어머니는 비행기 승무원이었다가 나중에 교사로 일했다. 논란은 10대 시절 대부분을 하트퍼드셔에 있는 기숙학교에서 보내고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에 진학했다. 그곳에서 그는 훗날의 아내이자 제작 파트너인 엠마 토머스를 만났고 두 사람은 현재 4아이를 두었다. 이게 끝이에요. 진짜 무슨 이력서에 담길 만한. 네, 딱 요거밖에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거는 이제 그가 계속 만들어주는 영화 그걸 보면서 야 논란님이 이번엔 이런 영화를 만드셨네 이 정도인 거죠. 그런 사람이 엄청난 상상력을 수반하는 작품을 내놓으니까 더 신비하게 느껴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 책을 쓴 톰 션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영화 감독들이 내놓는 모든 이야기는 자전적인 어떤 부분들이 들어가기 마련인데 논란의 영화는 자전적인 영화가 아니다. 대신 지극히 개인적인 영화다. 라고 얘기를 해요. 개인적인 영화다. 네. 그렇군요. 멋진 말이죠. 네. 여러분 방대한 영화 정보를 모아놓은 미국의 유명 사이트가 있습니다. IMDb라고 있는데 이제 거기서 올타임 탑 250 영화 그러니까 전 세계 뭐 지금까지 있었던 영화 중에 탑 250위를 뽑은 차트가 있다고 하는데 야,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작품이 그 안에 거의 다 들어가 있다고요. 네, 이 데뷔작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잘 접하기 어려웠을 텐데 미행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거를 제가 99년에 무슨 영화제에서 분명히 봤는데 제가 기억하는 네 영화제가 아니라 다른 영화제였나 봐요. 제가 그 프로그램을 찾다가 포기를 하고 못 갖고 왔는데 그 영화랑 그리고 알파치노가 주연의 인썸니아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형사 이야기인데 인썸니아는 글자 그대로 잠을 못 자는 불면증이잖아요. 북구의 백야가 6개월 동안 지속된다고 하는데 그곳에서 잠도 못 자고 범인을 쫓는데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너무나 나른하고 졸려서 정말 이 영화를 보고 나온 모든 사람들이 나도 불면증인 것 같다. 알파치노 연기 때문에 나도 졸리다. 이런 영화가 있었는데 이 두 작품 정도 빼놓고 그리고 정확하게 지금 최근작인 테넷이 들어갔는지는 모르겠는데 거의 대부분이 이 두 작품 빼놓고는 다 들어가 있대요. 250위 안에 들어갔다는 게 엄청난 거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 그 논란의 몇몇 작품들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멘토 얘기를 해보죠. 네, 아무래도 논란은 메멘토부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데뷔작 그 미행을 보고 나서 야, 이 사람이 누구냐 대단하다. 근데 크리스토퍼 놀란이더라고요. 기억하기 쉬운 이름이죠. 근데 놀란. 예, 그래서 되게 놀라면서 봤거든요. 근데 사실은 감독. 영화제에 오는 감독들의 그 다음 영화를 우리가 보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도 영화제용 감독이라고 생각했어요. 워낙 영화가 좀 심오했거든요. 근데 몇 년 뒤에 메멘토라는 영화가 개봉된다고 홍보가 떴는데 놀랍게도 크리스토퍼 놀란이에요. 또 깜짝 놀라죠. 그때 봤던 사람. 네, 그래서 메멘토를 봤는데 정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메멘토를 보고 모든 사람들이 야, 크리스토퍼 놀란이 누구야? 라고 저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또 그 미행 얘기를 해드리면서 잘난 척을 좀 했는데 사실 이 메멘토가 지금 보면 사람들이 많이 봤고 평단에서도 인정을 받았지만 사실 이 메멘토 시나리오를 가지고 투자를 받으려고 했을 때 투자할 사람이 없었어요. 굉장히 어렵게 이 영화가 만들어졌거든요.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고 이게 무슨 얘기니 막 이랬었고 이거에 대한 재미있는 얘기가 아까 조나단 놀란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동생이 그 크리스토퍼 놀란이 미행 편집을 후반 작업을 하고 있을 때 조나단은 그때 워싱턴 DC에서 심리학을 공부하고 있었대요. 근데 그때 수업에서 들었던 게 전향성 기억상실증을 배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흥미롭다 해서 조나단이 단편 소설을 쓰고 있었어요. 형이 그걸 보고 야, 우리 이거 시나리오를 만들자.
말자 해서 쓴 게 메멘토라고 하고요. 이때부터 형제의 공동 각본이 시작이 된 거죠. 예, 그리고 이 메멘토는 허위 기억 신드롬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의 기억이라는 게 굉장히 그 사람의 한 사람의 인격 혹은 자아를 규정하는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네. 이 기억이라는 게 흔들리기 시작하면 정말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논란은 그 영화를 만드는 기본적인 그 텍스트를 모티브로 가져오는 게 소설, 그림, 뭐 음악 할 거 없이 굉장히 폭이 넓은데 그중에 아르헨티나의 보레스라는 대단한 작가가 있어요. 뭐 픽션들이라든지 알레프 이런 소설로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기억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는 걸 많이 다루거든요. 그래서 보레스 얘기를 해드리면 당신이 모든 기억을 잃는다면 당신은 더 이상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기억과 망각, 우리는 그걸 상상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보레스의 그런 책 내지는 이 말들이 지금 말씀드린 메멘토 그리고 이따 또 기회가 있으면 소개해드릴 수 있는 인셉션 그리고 인터스텔라까지 영향을 미친 작가가 보레스예요. 보레스뿐은 아니지만 그래서 결국은 메멘토는 우리의 기억에 관한 이야기인데 우리도 사실 그 주인공의 기억 그리고 주인공이 하는 행동을 보면 막 15분마다 기억이 상실되니까 같이 좀 단기 기억증 걸린 듯한 여기다가 느낌. 막 적어놓고 폴라로이드 사진 보면서 들여다보면서 나는 내가 누구지? 옛날 건 기억이 나는데 그 최근의 기억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계속 자기가 적어놓은 텍스트, 자기가 찍힌 사진을 보고 그렇죠. 자기는 이런 사람이고 나는 이런 사람이고 이런 걸 해야 하는구나라고 계속 따라가지만 그게 맞다는 보장이 있나요? 없죠. 없어요. 네. 여기서 우리는 미궁으로 빠져들면서 굉장한 매혹에 빠져드는 거죠. 매혹이 또 나왔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논란하면 다크나이트 트릴로지 3부작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배트맨 비긴즈, 다크나이트, 다크나이트 라이즈까지. 특히 앞에 두 편이 굉장히 흥행했었고. 엄청났죠. 네. 음악 얘기를 좀 해주신다고요. 아, 이게 얘기하다 보면 또 3박 4일이라 편집장님 좀 끊어주세요. 네. 제가 한번 이거 터지면 이미 아시죠? 말씀이 좀 빨라지고 있습니다. 급하거든요. 지금 할 얘기 너무 많아서. 다크나이트 배트맨 비긴즈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 배트맨 비긴즈는 사실 큰 의미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 이전에 사실은 DC랑 마블 그 커믹스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들이 있었죠. 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마블과 DC의 커믹스 원작이 단순한 오락 영화가 아닌 게 돼버렸어요. 바로 샘 레이미의 스파이더맨. 샘 레이미는 사실 호러 영화의 대가였거든요. 그래서 스파이더맨을 만든다고 했을 때 샘 레이미가?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리고 그거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의 영화들이 지금 기억하시는 것처럼 이 논란의 배트맨 시리즈도 그렇고 이전의 그 영화와는 다르게 조금 무거워지고 프리퀄을 다루면서 전사를 보여주면서 뭔가 이입할 수 있는 여지를 조금 더 주면서 묵직하게 그리고 선과 악의 경계를 살짝 흐트러뜨리면서 맞아요. 그렇죠. 그 이전까지는 스테레오타입이었거든요. 얘는 악한 애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나쁜 애고 선한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의로운데 이 논란의 배트맨을 한번 다크나이트를 기억해 보세요. 외로워요. 굉장히 외로워요. 오히려 욕을 먹어요. 브루스 웨인이? 예, 정의를 실현하고 고담시를 내가 지킨다. 이 사람은 그 영역을 확장하지도 않아요. 나는 고담시를 지킬 거야. 고담시를 지키기 위해서 그 많은 노력을 하는데 욕을 먹고 왜 너 법을 안 지켜? 막 이런 소리도 듣고 그래서 후계자를 너무 갈망하잖아요. 그래서 덴트도 막 내 후계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있고 고든 형사랑도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이런 식으로 기존에 있었던 어떤 캐릭터들의 모습들을 조금씩 조커의 바꾸면서 내면을 이해하는 사람도 생기고 그렇죠. 히스레저가 이 다크나이트에서 맡은 이 조커도 어마어마했죠. 그리고 아까 그 말씀드린 해주신 것처럼 음악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내용은 다 아시니까 이 다크나이트 시리즈에서는 정말 음악이 사실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거든요. 이전에 물론 다른 영화들도 다 음악이 큰 역할을 하지만 이 다크나이트랑 같이 뭐 다른 영화도 다 작업을 같이 한 한스 짐머랑 이 음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스필버그에게 존 윌리엄스가 있다면 논란에겐 한스 짐머가 그렇죠. 있다. 한스 짐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같이 음악적인 작업을 많이 했는데 이 한스 짐머에게 그림을 하나 보여줬거든요. 다크나이트 음악을 하면서 그게 뭐냐면 프란시스 베이컨의 교황 인노첸시오 10세의 초상이라는 그림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그 그림이 뭐지라고 하는데 아마 그림 보시면 다 아시는 그림이에요. 교황의 자화 그 그림인데 우리가
익히 아는 자화상 이렇게 멋지게 예쁘게 깔끔하게 그린 그림이 아니라 정말 뭘 이렇게 그어놓은 것처럼 이렇게 비 내리는 것처럼 이렇게 쭉쭉 그어진 초상화가 있어요. 네. 이 작품처럼 만들면 좋겠다, 음악을. 그래서 이 한스 지머도 또 대단한 분이잖아요. 그걸 이해하는 게 대단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그거를 어마어마한 물량으로 스코어 영화에 들어갈 만한 그런 곡들을 엄청나게 작곡을 했대요. 그래서 그거를 어마어마한 정보 데이터를 네. 논란에게 줬대요. 그래서 네. 논란이 한참 듣는데 그 비행기 안에서 어딜 출장 갔다 오면서 들으면서 야, 뭐 이렇게 많이 작곡했냐. 네. 너무 힘들다 막 이러다가 근데 음악들을 다 들으면서 이 중에 조커가 숨어 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그래서 이 다크나이트를 먼저 만들 때 우리가 그 트레일러라고 예고편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예고편보다 먼저 조커를 이 음악으로 설명했으면 좋겠다 해서 6, 7분 정도 분량으로 하나의 트레일러를 만들었는데 이 음악들을 잘 활용해서 조커는 이런 캐릭터다라는 걸 설명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림 보여줬더니 음악을 만들었고 또 음악을 만들었더니 거기서 조커가 느껴졌다. 네. 그리고 히스레저한테도 그 그림을 보여주면서 너가 연결 조커는 이런 거다. 그래서 히스레저도 사실 너무 안타깝게 일찍 세상을 떴는데 이 조커를 연기하기 위해서 분장을 하고 자기 스스로도 조커에 대해서 감독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스스로 분장을 하면서 일부러 막 능숙하지 않은 그런 것도 하고 그리고 조커 히스레저의 조커는 그 특징이 하나 있거든요. 말하면서 입술을 이렇게 혀로 핥아요, 자주. 그렇죠. 그게 분장 때문에 그런 거래요. 분장을 하고 오랫동안 앉아있으니까 너무 심심하고 입이 마르니까 이게 입술을 핥다가 이거를 조커 캐릭터에 활용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진짜 얘기도. 조커일 수도 있는 거죠. 자기 자신이 그냥 조커가 돼버린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음악 이야기로 아무래도 다크나이트를 조금 더 3박 4일도 모자르다고 하셨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네. 이 얘기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 놀란 감독편 결정해 주셨을 때 약간 전 잘 됐다 싶었던 게 오는 8월에 기대작이 한 편 개봉한다고. 오펜하이머라는. 이게 그 카피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세상을 구하기 위해 세상을 파괴할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남자의 역설. 그러니까 2차 대전 당시 아까 아시는 분들은 아마 자료도 이미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2차 세계 당시에 핵무기 개발을 위해서 맨하탄 프로젝트라는 게 진행이 됐는데 그걸 맡게 된 오펜하이머 박사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어요. 저는 배웠었어요. 물리학자. 그렇죠. 많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 역을 킬리언 머피가 맡고 있는데 킬리언 머피, 뭐 톰 하디, 그다음에 조토끼라고 불리는 조셉 고든 레빗 이런 사람들이 다 이 논란 사단이죠. 엄청나더라고요. 진짜. 그 사람들이 여기 다 나와요. 그래서 기대하게 되고 여기서 오펜하이머 얘기를 하면서 저도 보도 메일을 보면서 정말 야 논란은 나를 또 놀래키네라고 하는 게 이분은 CG를 잘 안 써요. CG를 안 쓴다더라고요. 그 어마어마한 것도 CG를 안 쓰고 그 인셉션에서 옥수수밭 타는 그 장면도 실제로 그 장면에서 옥수수밭을 경작을 했대요. 그 어마어마한 땅에. 지금 저희 유튜브에 보내드리고 있는 저 짤이 저 장면이에요. 저거를 실제로 경작한 옥수수밭이래요. 그리고 나서 저거를 촬영하면서 다 진짜 태운 거죠. CG를 안 쓰기 위해서. 안 쓰셨어요. 사실적으로 연출하려고. 네, 카메론 감독님은 그 커다란 수조에다가 왜 배 빠뜨렸다고 했잖아요. 이분도 약간 그렇게. 그리고 영화를 만들 때도 고전주의를 굉장히 중시하는 분이라서 이분도 필름 엄청 쓰고 이번에 오펜하이머 제가 얼핏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필름 길이가 70 몇 킬로미터라냐? 필름 길이를 재봤더니. 그렇다고 최근 보도 메일을 그걸 제가 보고 깜짝 놀랐는데 여기 안 적어놨네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대단하죠. 그리고 이 핵폭발 장면 같은 경우도 구체적으로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감독이 자기 스스로도 놀랄 만큼 어마어마한 장면이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그것도 CG를 안 썼나요? 네. 뭔가 이렇게 세트를 지어놓고 했겠죠. 핵폭발 씬을 CG를 안 쓰고가 가능한가? 근데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워낙 CG를 많이 쓰니까. 근데 이 놀란 감독의 영화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CG를 안 써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로맨틱 코미디에도 CG가 다 들어가거든요. 일반적인 로맨틱 코미디물에 사용되는 CG보다 훨씬 적은 CG를 쓰신대요. 너무 놀랍죠. 상상이 안 가는데 봐야겠다. 네, 봐야 될 것 같아요. 오펜하이머. 이게 우리 뭐 배급사나 이런 쪽에서 의도했는지 모르겠지만 마침 8월 15일 개봉이랍니다. 그렇죠. 광복절 개봉이라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오펜하이머 좀 기대를 해보고요. 아까부터 약간 좀 말장난을 일부러 섞으신 것 같은데 굉장히 제가 아지매스러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신지 에디터가
크리스토퍼 놀란에게 그동안 3번 놀랐다. 3번 아니고 더 놀라죠. 매번 놀랍니다. 더 놀랐습니까? 놀란 역시 놀랬겠어. 막. 그중에서 놀랐어, 가장 크게 놀란 게 3번 놀랐다라고 하던데 언제 놀랐는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인셉션 옥수수밭 이거 경작해서 태웠다. 이게 CG가 아니다. 이것도 너무 놀라웠고요. 네. 그리고 그 논란이 굉장히 또 꼼꼼하고 규율을 준수하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그 덩케르크 아까 우리 봤지만 그거 찍을 때 네. 스텝이 한 600여 명 있었는데 미리 그거를 보고 영화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죠. 한 20여 명 남짓한 사람들한테만 선 공개를 한 거예요. 600명 중에 20명만? 네.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만 이 세계관을 딱 공유해 준 거죠. 나머지는 그 일정 그 영화 촬영이 시작되고 할 때까지는 시나리오 못 본 거예요. 네. 근데 이 20명 정도의 스태프들한테만 이걸 오픈할 때도 워터마크를 찍었대요. 이게 뭐냐면 이를테면 저희는 이제 온라인 스크리너로 가끔 봤는데 네. 거기에 보면 유출되지 않게 그 사람 자기 자신의 그 메일 주소가 이렇게 딱 찍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어디 뭐 잘못 찍혀서 반출됐다 그러면 누가 유출했구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마크를 찍어서 별도로 또 시나리오 사본을 다 보관을 했대요. 근데 크리스찬 베일이 사실은 논란하고 굉장히 친하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가서 물어봤대. 너무 궁금하니까 이거 엔딩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랬더니 논란이 정말 대꾸도 안 하고 이렇게 지나갔다고. 친한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나갈 정도로 네. 굉장히 이런 법칙 혹은 규칙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완벽하게 다 지켜야 하고 꼼꼼하기로 소문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요때 한 번 놀랐고. 근데 잠깐만. 네. 그 옥수수밭이 인셉션 맞나요? 인터스텔라 아닌가요? 인터스텔라죠. 예, 옥수수밭. 인터스텔라. 제가 그렇습니다. 인셉션 얘기만 계속하다 보니까 정정해드리고요. 네. 또 놀란 건 또 놀란 건 뭐냐면 진짜 이게 재밌네. 또 놀란 건 언제인가요? 놀란 거 진짜 많은데 여기서 제가 놀란 게 아니라 그 알프레드 집사님, 마이클 케인님이 놀란 부분인데 이분도 놀란 것도 점잖게 놀라신 것 같아요. 어떻게 놀랐나요? 그 부분을 좀 읽어드릴게요. 이 배트맨 비긴스 시나리오를 들고 어느 날 마이클 케인 집으로 누가 찾아왔대요. 그래서 처음엔 누군지 모르고 그때만 해도 모르는 사람이었으니까 잘 알려지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왔대요. 그래서 너무나 단정하게 롱코트를 입고 머리를 이렇게 단정하게 빗은 준수한 청년이 와서 선생님 저 이 배트맨 비긴스 시나리오 좀 봐주세요. 그래서 그럼 거기 놓고 가세요. 그랬더니 지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 나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걸 봤대요. 그래서 케인이 물어봤대요. 나를 염두에 두고 있는 배역이 뭔가요?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집사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제가 뭐 식사 준비 다 됐습니다. 이런 거 해주는 건가요? 아닙니다. 의붓 아버지 같은 역할입니다. 멘토잖아요. 멘토죠. 배트맨의 멘토. 그렇죠. 그 이전하고 또 다른 것도 사실 이 알프레드의 그 역할이잖아요. 네. 그래서 시나리오를 그 자리에서 읽으셨대요. 마이클 케인님이. 그리고 나서 케인의 거실에서 그 시나리오를 받을 때까지 논란은 계속 차를 마셨대요. 그래서 그에게 돌려주면서 케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는 굉장히 비밀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는 수백만 수천만 달러를 벌었지만 그런 거금은 그에게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했죠. 그는 언제나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굉장히 과묵하고 대단히 자신만만하며 매우 차분한 사람입니다. 허세라고는 찾아볼 수 없죠. 날씨가 어떻든 늘 롱코트 차림으로 가만히 서 있을 뿐입니다. 차를 담은 텀블러를 주머니에 넣은 채로요. 그는 그 차를 온종일 마신대요. 그게 논란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약간 브루스 웨인 느낌도 나네요. 약간 그렇죠. 배트맨 깜짝 같은데? 놀랐어요. 저는. 논란이 배트맨인데. 네, 그래서 마이클 케인의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정말 논란은 대단하구나. 허세가 없는 사람. 이렇게 누군가로부터 이야기를 듣기는 쉽지 않지 않나요? 그러네요. 그렇죠. 예, 저는 허세 많다는 소리 많이 들어서. 자, 그리고요. 크리스토퍼 놀란과 아까 이제 조나단 놀란 친동생 말씀해 주셨지만 조나단 놀란뿐만 아니라 이제 부인 에마 토마스까지 해서 논란의 가족들 얘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별로 이렇게 알려진 게 없어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얘기는 에마 토마스는 뭐 아시는 것처럼 와이프 그리고 영화를 같이 만드는 프로듀서, 제작자이죠. 그리고 이 두 사람이 학교에서 만났어요. 그래요? 네, 아까 런던에 있는 그 유니버시티 칼리지에 다녔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이 아내 엠마 토머스를 만났고 그리고 두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엠마 토머스는 사실 워킹 타이틀, 우리가 로코의 명가라고 부르는 워킹 타이틀에서 먼저 일을 시작했고 97년에 논란과 결혼하면서 크리스토퍼 논란과 엠마 토머스 그리고 조나단과 또 한 명이 있는 4명이 만든 싱 커피라는 회사원이죠.
임직원 4명. 네. 그중 한 명이 동생, 한 명이 부인. 네. 그 정도. 그리고 4명의 자녀를 함께 키우면서 네. 잘 살아가고. 근데 엠마 토머스가 논란의 그런 말을 빌리면 굉장히 일을 잘하는 프로듀서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영알못이라서 몰랐어요. 네. 이제 동생은 각본을 함께 썼고. 네, 맞아요. 그건 좀 알려져 있고. 부인은 같이 이제 프로듀싱을 네. 했고. 그러니까 논란의 영화를 네. 다 같이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가족 운영 체계네요. 아니 근데 고작 4명 임직원인데 거기서 나온 작품들이 그 논란의 대표적 작품들이에요. 인셉션, 그렇죠. 프레스티지, 미행, 맨 오브 스틸, 인터스텔라 다 여기서 나왔습니다. 네. 오펜하이머까지. 네, 그 영화 제작자는 신카피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2001년에 설립을 했는데 왜 신카피지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설이 찾아보니까 2가지가 있더라고요. 네. 하나는 싱커페이션, 당김음에서 따온 거다라는 걸 하나가 있어. 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신코프, 실신이라는 말에서 유래했다. 이렇게 또 실신? 예, 나무위키에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런 에피소드들은 많이 있기 마련인데 어쨌든 여기서 신카피라는 회사를 정립했고 만들었고 그 로고가 신카피라는 그 글자가 있으면 이렇게 바탕이 다 이렇게 미로로 돼 있어요. 역시 논란답다. 로고마저 네, 로고마저 우리가 따라하기가 논란이죠. 쉽지 않습니다. 예. 시간이 아쉬울 따름입니다. 예, 마지막 공식 질문 드릴 타이밍이 됐는데요. 드리겠습니다. 신지혜에게 크리스토퍼 놀란의 영화는 땡땡땡이다. 우주공간이다. 우주공간이다. 네. 이거는 진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왼쪽, 오른쪽 혹은 위아래를 구분할 수 있는 건 어떤 이런 기준점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네. 이강민 편집장님은 지금 저의 왼쪽에 앉아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강민 편집장의 오른쪽에 앉아 있어요. 근데 이게 우주공간에 나오면 상하 좌우의 개념이 사라지잖아요. 어디가 위예요? 어디가 오른쪽이죠? 그러네. 내 머리 위가 무조건 위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죠. 네. 남들이 보기에는 그런 남반구에 사는 분들은 그렇지. 어떻게 되는 거죠? 거꾸로 매달려 있는 건가요? 약간 이런 게 사실은 논란을 관통하는 그래서 실제로 이 톰 존이 쓴 이 책을 보면 논란은 이런 식의 이야기를 굉장히 자주 했대요. 왼쪽과 오른쪽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죠? 당신의 왼쪽과 오른쪽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죠? 어마어마한 사고체계를 가진 분이죠. 그래서 결국 논란의 영화를 보면서 기억이 왜곡이 되고 그리고 시간이 전복이 되고 공간이 접히고 결국 테넷에서는 인버전까지 등장하는 이 마당에 인터스텔라 그 우주 공간도 마찬가지고 상하 좌우 나의 오른쪽과 왼쪽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없구나. 논란의 영화에서는. 그래서 우주 공간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논란 유니버스입니다. 네. 예, 그렇고요. 영화 거장 제대로 알기 트릴로지 이렇게 오늘로써 3부작이 완성됐습니다. 어떻게 짧게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 좀 할 얘기가 아직 너무 많이 그러니까 남아서 지금 오늘이 지금 대박이야. 예, 너무 오늘은 아쉬워요, 한 3부작 따야 되는데 뭔가 약간 찝찝한 네, 느낌 좀 있으실 것 하지만 같은데. 그래도 예. 이렇게 뭔가 이렇게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사실 영화가 아무리 재밌어도 영화 감독의 어떤 삶이나 그의 생각이나 가치관 이런 거에 조명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사람들이. 근데 이 기획을 밀어서 굉장히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웠습니다. 신지의 특별 에디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